자, 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수업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수업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직강 듣는 분들한테는 이 자료를 이렇게 드렸는데, 직강을 듣지 않는 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강 듣는 분들은. 그래서, 같이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가 되냐면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굳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내가 왠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문제를 읽었을 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주저 한다든지, 또는 이게 문제 뜻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알 거는 같은데 문제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든지 하는 형태를 이제 전제로 우리가 이제 학습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비포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비포는 비포 잘 모를 수 있죠. 비포는 뭐를 말하냐면 시험지. A4는 내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자료, 그게 A4가 됩니다. 그러니까 A4도 좋고 B4도 좋은데, 이제 B4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답안지를 쓰기 위한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답안지를 쓰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나누게 되면 크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인쇄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다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여기다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문제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데, 이것을 할 때 내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정리라든지, 아니면 정리의 증명 자체가 중요하다든지, 그러니까 정리가 중요하다든지 증명이 중요하다든지 하는 것들도 여기에 이제 속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문제는 그냥 요약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책이나 뭐 문제집이나 어디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쓰는 것부터가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쓰는 것부터가 공부라고 보는 거예요. 쓰는 것 자체부터가. 그리고 이거를 글씨를 쓸 때는 글씨를 잘 써도 좋지만 정성껏 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누구한테 예쁘게 쓰라는 말은 못하지만 정성껏 쓰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성껏 쓰라고 하는 이유는, 글씨를 이렇게 글을 하나하나 쓰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쓰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뭔가 오류가 발생될 개연성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쭉 쓰고 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이론 또는 문제결의 아이디어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 이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현대대성 문제를 풀었더니 라그랑지의 정리더라, 이런 것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내가 라그랑지 정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전제 조건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다 그냥 라그랑지를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른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난 라그랑지 정리라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내가 라그랑지 정리가 구체적으로 개략적으로는 아는데 왠지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떨 때이고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세세하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여기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씩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어느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어라는 것을 일종의 문제 해결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해결 전략에.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 해결 전략이 퍼펙트 할 수도 있고, 퍼펙트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대체로 퍼펙트해지지 않는데, 요 정도까지만 해보게 되면, 맨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곤란했던 그 문제들 중에 60, 70% 이상은 해결이 되어 있어요. 요 정도 선에서 이미 60, 70%는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요 다음 전략 가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순서를 쓰는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다뤘더니,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를 해결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게 되고, 마지막에 결론은 뭐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 오른쪽 라인은 형식을 갖추시면 갖출수록 공부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로 하듯이 대화체로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세웠던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시험장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아마 50% 이상은 문제는 단어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질문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구성 자체가 생소함을 느낄 겁니다. 내가 이제 수업할 때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내지 마시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문제집에 이렇게 대학 과정은 문제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처음에는 생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서 생소함을 내가 극복하는 거죠.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막 머리 아프게 거기서 머리 쓴다고 시험장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훈련이 머릿속에서 암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근데 시험장 가서는 이 행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봐야지. 시험장 가서 그거 생각나면 이 사람은 이런 거 안 해도 합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장 가면 내가 평상시 했던 것도 뭐가 됩니까? 멍해지고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할 정도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에 두 페이지 정도, 이런 거 2장 정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아마 하나 하고 나면 쉬는 시간 가져야 될 거예요. 지치고 힘듭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방법을 생각한 건 언제였냐면,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는 얘기지만, 내가 군대를 요즘은 군대가 18개월이라 1년 반인데, 나 이렇게 말하면 되게 나이 차이 나 보이는데, 나는 군대를 30개월을 했어요. 30개월을 일해서 맨날 노래가 나와. 딸기꽃이 3번 피거든.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으로 잡은 거지. 2년 6개월인데, 이제 보통 이제 3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잡고, 보통 예전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때는 군대 가기 전에 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공부를 안 하면, 지금처럼 말하면 수능 끝나고부터 복학할 때까지는 책을 안 봐요. 인생의 황금기다 그래서. 축제하고 노는 거죠. 그게 보통 5년 정도 걸려요. 공부해도 어려울 판인데 5년 놀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학 때 권총 차고 다녀가지고 애들한테 되게 욕먹었어요.
권총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F 하나가 권총이고 2개면 쌍권총이고 3개 이상이면 무기고예요. 근데 보통 남학생들은 무기고가 이제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권총 하나 달고 다니니까 너는 그 축에도 못 낀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 건 바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복학을 했어요. 수업 시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영어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뭐 다 모르는 거예요. 뭐 수학이 한글로 썼다고 해서 한글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대학 들어가면 또 한글로 배웁니까? 또 영어로 배우죠? 또 그것도 모르니까 또 사전 찾는다고 사전 찾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이때 되게 고민을 해서 진로를 바꿀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로를 바꾸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수학 쪽은 자신이 없나 보다 하고 진로를 바꾸려고 이제 우리 때는 정보보호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따면 취직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것 따로 이제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서 이제 수업을 탁 듣는데 그렇게 내가 바보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서 가지 말라고. 너 수학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는데 나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 내 인생이에요 하고 막 우겨가지고 이제 그러면 타협을 하자 그래서 수학 교육학과를 간 거야. 교사 되려고 간 게 아니라 집에서는 순수 수학해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자격증 있으면 교사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선 그 생각을 한 거고 나는 그냥 수학 공부하고 싶으니까 뭐 수학과나 수학교육학과는 뭐가 다를 게 뭐 있어 하고 나는 이제 수학교육학과를 간 거고 그 생각이 수업을 들으면서 탁 떠오르니까 내가 해서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해보자. 그게 아마 한 4월 달쯤 됐던 것 같아요. 4월 달이면 복학하고 몇 달 지난 겁니까? 한 달 지난 거잖아요. 그 바보인데 이미 수업 한 달 지나갔으니까 완전 뭐가 됩니까? 완전 바보예요.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마음도 있었지만 수학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고 그냥 그럼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나중에 창피하지 않게 이제 뭐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나중에 자식들이 물어보면 아빠 뭐 배웠어 하는 거 있을 때 그래도 말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해보자. 근데 수업 끝나고 나면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막 고민하다가 이제 나의 무지함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를 모르는지. 그냥 막연하게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뭘 모르는지. 어떤 단어부터 모르는지. 그래서 뭐 정석도 보고 많은 책들을 봐봤는데 대학 과정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발견한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게 그다음부터는 좀 재수없는 얘기인데 딱 이 방법 하고 나서 한 6월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그때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때는 거의 과에서 신격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내가 좀 재수없다고 얘기했지. 그건 새겨 듣고. 그래서 이때 되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시험 문제 뭐 나올 것 같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찍어주는 데서 시험이 다 나오는 거야. 왜 그랬느냐라는 것은 이거를 해 나가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고 내가 뭐가 무지한지도 알겠지만 새로운 뭐가를 보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자신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의 자신감이니까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몰라도 풀어보고 지금 보면 막 엉망진창으로 내가 그때 한 거 집에 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보면 창피할 정도로 못 푼 문제들이 많아요. 틀린 문제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난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공부하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수학을 생각했던 것, 수학을 바라봤던 시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에 이제 이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라든지 개념적인 문제라든지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푸는 데는 유용하긴 한데 우리 보면은 미적분학이라든지 정수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분, 기하의 일부라든지 확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알고리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에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에는 효과가 절대적이냐면 현대대수학, 위상수학, 해석학 이런 과목에는 얘가 막강한 능력을 발휘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방금 말한 세 과목을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 끝나게 되면 왠지 그것 때문에 시험 망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 이렇게 드리고 수업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활용하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그 형태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우리 실제 시험에 답안지 쓰는데 활용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도 이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강 듣는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뭐 여러분들한테도 나는 A4로 만들고 싶다, B4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시험지 용지라고 했죠. 그런 데다가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것 전부 다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모아두셔야 돼요. 모아두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1, 2월에는 1 군론, 2에 아마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소이데알과 극대이데알에서 2장까지는 아마 1, 2월의 목표로 삼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체와 다항식, 이게 여전히 오타를 못 고쳤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체론이에요. 확대체. 체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과 4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3, 4월의 수업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는 수업 시간에 대체로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지만, 이게 좀 이명과 멀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시간 내서 막 너무 깊게 들어가기에는 아깝다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책의 원본에는 벡터 공간과 다원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선형대수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선형대수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뭐 그거 안 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이거를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게 4장 가서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확대체론으로 넘어갈 때 얘가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문제예요. 배경이 되는 건데 아주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건 이제 내가 만들면서 현대대학이라는 것에서 군론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밑그림을 그려보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제 군하면 군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군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 시험은 군의 구조에서 물어볼 거다. 이런 내용이 주어지는 거고, 군의 구조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 말을 이제 쓰지는 못했는데, 군의 구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성원을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얘기를 하면 생성원을 찾으시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환군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순환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군은 생성원이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의 차이가 되는 거고, 유한적이냐 무한적인 거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에서 보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아주 특별한 모델이 아니면 순환군 아니면 생성원이 두 개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생성원을 찾는 이유는 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되고자 하는데 생성원이 유한계로 생성을 못해요. 즉 무한계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미 없죠. 생성원을 찾는 건 군을 이해하는 데 있는데 이거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도 한다든지 찾을 수 없는 문제라면 의미가 없겠죠. 대체적으로는 유리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소수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소수분의 1에 의해서. 근데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근데 이것이 많이 활용됩니까? 그럼 별로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 안 하죠. 별로 생각도 안 합니다. 실수? 얘네들은 생성원이 비가상계만큼 존재해요. 이것도 안 하는데 비가산적인 거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찾는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00%는 아니다. 가능한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정도를 이해하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성원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윗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윗수는 생성원의 윗수를 뜻하는 거예요. 생성원의 윗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원들 사이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아벨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벨이 아니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벨이 아니네 하고 끝낼 것이냐 아벨이 아닌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찾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련성을 찾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보실 때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나가면서 내가 한 말이 다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군론의 끝자락이 되어야 저것에 대한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먼저 이항연산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항연산을 이해해야만 윗수도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형정리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껍데기는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뭐예요?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동형 정리예요. 그러니까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동형 정리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보존성을 보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보존성의 개념보다는 구조적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알려진 우리가 이제 이 기존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쓸게 우리 책자에서 알려진 이런 정도로만 보죠. 이와 같은 알려진 군이 있다 그러면 그 군으로부터 새로운 군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군은 공식이 있어요. 아벨군은 공식이 나오는데 비가상군은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외적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로 많이 나오냐면 원소의 윗수 문제로 조금 제한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윗수 문제로. 그 다음에 내적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둘은 구조적으로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항상 구조적으로 같다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외적의 문제가 나왔을 때 외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초점을 준다면 내적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쪼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의 이론이 외적과 내적을 구분합니다. 언어 자체가 또 다르지만 처음에 발생하게 된 요인도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외적이냐 내적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곱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군론에서는 덧셈군도 있고 곱셈군도 있죠. 그럼 덧셈군이면 뭐 외직합, 내직합. 곱셈군이면 외적, 외직합, 내직합, 내적합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자의 이름 때문에 이제 적자를 쓴 건데 우리는 여기서는 덧셈이냐 곱셈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양 연산자는 모양만 본 거지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양이 곱셈 모양이냐 덧셈 모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가 자신으로 하는 자기 동형군인데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군을 만드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추상화의 꽃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벨군은 일반적으로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공식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아벨군은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케일리의 이론에 따지면 모든 유한군은 대칭군의 부분군과 동형적이라고 그래서 대칭군만 이해하면 모든 유한군은 이해할 수 있다예요. 이론은 진짜 깔끔하죠. 딱 하나만으로 모든 유한군을 다 뭐 할 수 있다요? 커버해 줄 수 있다요. 근데 현실성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칭군의 형태만으로 보지 않고 이면체군, 일반 선형군,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비가환군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 모델들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의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다?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데 군의 구조를 오히려 시험에서 물어본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주로 뭐만? 이것들의 부분적인 것들만 물어본 건데 군의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군의 구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문제로 물어보는 형태가 지금은 더 많았습니다. 최근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학습 목표는 거기에 있다. 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학습 목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하나로 이제 얘기해야 될 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박선 선생님 책의 현대대수학 8판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이게 자료예요. 지금 이제 9판으로 나오고 있어서, 내가 이제 그 8판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책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할 때 약간의 경우는 내가 수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 연습 문제를 내가 해설을 타자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는 해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일부는 내가 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로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리포트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스터디를 하시고 또 끝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방과 후 여러분 리포트에 대한 그 스터디에 대한 결과물을 나하고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다가 보고서를 작성해 오면 그거는 내가 수거해 가서 그 다음 주에 돌려주는 이런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2.1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은 없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따로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그 대신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조금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즘은 스피드한 게 중요하죠. 뭐 예전에 스포츠 감독이 축구 감독한테 했더니 축구 경기를 다 보냐 그랬더니 다 본다고 그래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하이라이트를 본대. 근데 축구 하이라이트가 보통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정도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지루해서 못 보고 2분짜리를 본대. 2분짜리는 골만 넣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 스피드한데 내 강의를 자꾸 아까 이제 물어보면 좀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하고 트렌드가 안 맞죠. 스피드한 거하고 지루한 거하고. 근데 이제 지루하게 가끔 설명할 때는 나의 경험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특정한 내용의 배경적 의미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는 데 도움도 될 수도 있고 중요하다 보니까 강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내 말이 항상 다 어떨 땐 조금 짜증스러운 말도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소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언어적인 공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쥐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 보면 전공에서 공집합이 아닌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은 공집합이면 이론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공집합이 아니란 걸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자연수, 정수, 유리수, 복소수 뭐 이런 것들은 말 안 해도 이미 전부 다 뭐예요? 공집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를 준다면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무슨 집합이 아님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공집합이 아님을 체크를 하는 거고 이게 4점 기준으로 예전에는 5점 기준으로 내가 1점이라고 했는데 요게 대략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 방법이 1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쥐를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모양을 놓치면 안 되죠. G by G에서 G로 가는 거. 이게 주어졌을 때 이를 G 위에서 이항연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은 함수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항연산도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정역과 공역이 다 어떻게 된다. 정역은 G by G고 공역은 뭐다? G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가 되려면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의성이라는 개념과 일가성이라는 말인데 임의성이라는 말은 정역의 상은 모두 다 공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일가성은 정역의 원소는 공역의 단 몇 개로만 대응된다? 하나로만 대응된다가 이제 일가성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밝혀야 돼요. 다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표현은 이제 원뜻은 이거예요.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하여 이것의 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가 이게 이제 임의성인데 사실은 첫 번째 성분 A도 G의 원소이고 두 번째 성분도 어디의 원소입니까? G의 원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쓰죠. 저렇게 안 쓰고 A B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G에 들어가 있다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다시 A도 G의 원소고 B도 G의 원소인데 이 둘의 결과도 어디에 들어간다? G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영어로 closed 있다. 우리는 닫혀 있다라는 말로 대신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적 의미로는 임의성이지만 보통 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이항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가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A, B와 C, D가 같으면 이것의 상도 어떻다요?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일가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가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두 개를 밝혀야만 이양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함수를 물어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함수를 물어보면 얘를 디파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A도 B는 뭐라는 디파인을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G에 들어가게끔 껍데기가 이미 잘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해석학이나 이런 데서 잘 정의되어 있다 할 때는 얘는 자명하게 보여져서 사람들이 그때는 통상적으로 뭐만 체크를 하냐면 일가성만 체크를 해요. 책을 보시면. 근데 대수는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또 되게 자명해요. 이게 자명하다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냐면 닫혀있다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양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책들을 읽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닫혀있다만 밝히면 되는구나라는 착각에 빠져요. 대부분의 책은 요것만 체크를 하니까. 근데 교사명 시험에서 이거를 물어본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셔라는 문제만 나온 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다 밝혀야 될 의무를 갖지 않도록 상대가 정의를 내려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시오라고 물어봤다면 반드시 몇 가지를 다 밝혀야 된다? 2가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수에서는 뭐만 많이 밝힌다? 닫혀있다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어지면 이때 이것을 A와 B의 곱이다라는 말로 썼는데 이건 그냥 인위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양, 이건 뭐 우리가 보통 도트라고 읽죠. 이 모양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할 필요 없다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부터는 이 G가 군이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양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되더라. 즉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해서 얘가 같더라라는 말의 뜻은 말을 바꾸면 묶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 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야.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묶든 안 묶든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만족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반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반군.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항동원 2가 존재한다는데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쓰시면 안 되냐면 이거 지금 잘못 쓰는 거예요. 칠판에 쓰는 거 잘못 쓴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수학 기호를 쓸 때 이제 유의점인데 얘가 임의잖아요. 그러면 요게 임의가 주어지면 이때부터 A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2는 A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이 들어가요. 이렇게 문장을 쓰게 돼버리면. 그런데 우리는 항동원은 A에 관계없이가 항동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쓰시면 안 되고 여기 G2에 대한 내용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얘가 상상하는 의미는 다 뭐다? 다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답안 있을 때 이거 되게 우리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이런 관계 E가 만족되면 우리는 E를 무엇이라고 명명하자?
항등원이라고 명명을 하자요. 되겠죠? 그런데 이 항등원은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적인 걸 물어본다면 항등원 2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등원까지 주어지는데 지금 내가 수업하는 내용은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G1 다음에 뭐예요? G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2까지 만족되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모노이드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2.2인가 2.3에서 나올 얘기지만 항등원이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한다? 항등원은 유일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E1과 E2를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항등원이라고 하면 요 문장에 의해서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E1이 되는 거죠. A. 항등원은 A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항등원이라고 하면 항등원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E1과 E2는 무엇이 된다? 같더라. 그래서 항등원은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얘기가. 세 번째, 각 원소 A에 대하여요. A에 대해서 A.X는 이것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는데 이때 이 X를 우리는 A의 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문장 안에서 봤듯이 여기서는 A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여권이라는 것은 A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바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족되면 우리는 G를 무엇이라고 한다? 군이다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A의 여권이 존재하면 둘은 같다야. 즉 여권은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하더라야.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이름을 붙이자 그런 얘기죠. A의 여권을 유일하니까 그럼 우리가 역수 개념처럼 즉 실수에서 2의 여권은 곱셈 여권은 2분의 몇이에요? 1이고 그것을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죠. 이제 그와 같은 형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물론 읽을 때는 A의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X와 Y가 A의 여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G2에서 X 대신에 항등원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였어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A의 여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신에 A. 무엇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Y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G1에 의해서 X. A. Y로 쓸 수 있다죠? 그런데 X도 A의 여권이니까 뭐가 돼요? 항등원 2가 되는 거죠? 그럼 G2에 의해서 얘네들은 뭐가 돼요? Y가 되니까 X와 Y는 무엇이 된다? 같더라. 그래서 여권이 존재하면 유일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만족하면 이제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경론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교과경론을 보시면 대수적 형식 불역의 원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대수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형식 불역의 원리들 중에서 이 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닫혀 있다. 형식 불역의 원리를 쓸 때 닫혀 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항동원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순으로 영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게 대수적 형식 불역의 원리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G2를 논의하지 않고는 뭐를 논의할 수 없다요? G3를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되면서 이항연산을 논의하지 않고는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을 논의해 줄 수 없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무엇을 꼭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순서 관계를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이제 군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항상 모든 원소에 대해서 무슨 법칙이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이걸 이제 노르웨이 수학자 아벨이 이것을 이제 발견했다 그래서 아벨 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가환 군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원소가 딱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우리는 그것은 비아벨군 또는 비가환군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나는 수업할 때 이 단어 잘 안 쓰고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냥 취향이에요. 비 한자 들어가 있고 아벨 노르웨이 수학자 이름 들어가 있고 이게 조금 어색하니까 전부 다 그냥 한자만 한자로 표현하자 그래서 비아벨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중요한 단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G4는 G2, G3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동원이 없어도 아벨은 교환 법칙은 논의해 줄 수 있다고. 여건 얘기가 없어도 무슨 법칙은? 교환 법칙은 이항연산만 정의되면 뭐를 논의해 줄 수 있다? 교환 법칙을 논의해 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보기 2.1.3의 4로 먼저 들어갈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체론에 대한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통 체 F로 많이 써요. 체 F로 많이 쓰게 되는데 체를 하려면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실수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닫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나눗셈 할 때 0만 이제 제외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니까 뭐 체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해도 실수의 사칙 연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론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이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식 뭐 이건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할 거라고 봐서 n차 정사각행렬들의 모임을 이제 metric n of r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행렬에 대해서 행렬 A 곱하기 행렬 A의 무슨 행렬? 수반 행렬을 곱해주면 그러면 얘네들은 대각 행렬이 되는데 어떤 대각 행렬이 되냐면 주 대각선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디터미넌트로 이루어진 이런 것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될 거냐면 디터미넌트 A의 항등행렬, 이 항등행렬을 E라고도 쓰고 나처럼 I라고 쓰는데 N차 정사각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사각, N차 정사각 곱하기 N차 정사각은 정사각이 되지만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말은 만약에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것이 됩니까? 항등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요것이 A의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역행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의 핵심적인 언어는 디터미넌트가 0이냐 0이 아니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꼭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이것은 체가 될 때만 지금 수업 이론이 유의미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 내용이 무엇이 될 때만 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것을 실수체라고 특정했지만, 이명에서는 실수체가 아닌 것도 얼마든지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무엇이 됩니까? 항등행렬. 즉, 주대각선이 모두 다 몇이고, 1이고 모든 성분이 0인 것을 놓으면 얘는 N차 정사각행렬이고 이때 디터미넌트 I에는 몇이 아니에요? 1이 아니죠. 잠깐 0이 아니죠. 이 말은 따라서 I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안에는 원소가 적어도 몇 개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무슨 집합이 아니란 거는 꼭 체크해 둬야 공집합이 아니란 거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항연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A.B를 해주면 이것을 두 행렬의 곱으로 정의를 내려주자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요 안에 들어간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미 N차 정사각행렬 곱하기 N차 정사각행렬은 뭐다? N차 정사각행렬이고, 그러면은 N차 정사각행렬이니까 얘가 GLN에 들어갈 내용은 행렬식이 무엇이 아님을 체크를 해야 돼요. 0이 아니란 걸 체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무엇과 같다? B와 같은데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죠? 체에서는 0이 아닌 수의 곱은 0이 아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은 따라서 A.B도 어디에 들어가더라? 요 안에 들어가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이제 다 생략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렬은 일종의 함수의 행렬의 곱은 함수의 합성 함수를 뜻하는 거고, 합성 함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걸로 알려졌으니까 쟤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단위 행렬이 곱셈의 무엇을 뜻합니까?
항등원 역할을 해주고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우리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무엇이 반드시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하고 역행렬이 곱셈, 역원의 뜻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군이 된다가 돼요. 군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군을 무엇이라고 여기서 명명하자? 일반 선영군이라고 명명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선영군에서 이제 이런 뜻이 되고 나중에 행렬식이 1인 경우만 놓아두면 특별 선영군이라는 말로도 이제 같이 이름을 붙입니다. 오케이? 여기에서는 이제 뭐 더 깊게 안 들어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봤더니 A는 1110, B는 0111. 그럼 둘 다 행렬식은 행렬 A의 행렬식은 마이너스 1이고 행렬 B의 행렬식도 마이너스 1이니까 하여튼 둘 다 0은 아니죠? 그래서 둘을 A, B를 곱했더니 1201이 나왔고요. B, A를 해줬더니 1021이 나와서 두 행렬식의 결과, 아니 두 행렬의 곱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벨군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되겠죠? 보기 2.1.4. 자, 살짝만 얘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내가 요 말은 강의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읽었다는 신용이라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유한군과 무한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대수에서는 유한집합인 군을 유한군, 무한집합인 군을 무한군이라고 하는데, 유한집합의 의미는 이렇게 여기서는 쥐가 무한집합일 때 무한군이라고 하고, 여기 심각한 오타가 나왔네? 유한일 때 유한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유한이라는 말의 뜻은 무한이 아닌 집합을 유한이라고 하는 거고, 유한 집합은 농도가 같은 진부분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농도가 같은 부분 집합이 있다면 그건 뭐밖에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게 여기선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유한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라는 말로 안 하고 위수라는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집합의 위수를. 그 다음에 이제 덧셈군이 주어지면 덧셈군에서는 덧셈의 항등원을 통상적으로 무엇으로 많이 쓴다? 0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내용들은 곱셈의 항등원은 1로 쓰는데, 요 일은 뭐를 예를 든다면 유리수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은 100%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서 가끔씩 뭐가 나오냐면, 책에서 덧셈군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아까 군에서는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연산자 모양이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그랬죠. 얘가 덧셈 모양이든 곱셈 모양이든 무슨 뜻이야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그런데 덧셈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굳이. 연산자가 의미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수에서 덧셈군이 들어갈 때는 암묵적으로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까지 성립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오케이? 이게 특히 어디 가서 많이 나오냐면 또는 벡터 공간 이 말 들어갈 때 덧셈 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때는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은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거다.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덧셈 역어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뭐로 A로 이렇게 표현합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기 2.1.1에서 이제 요 스타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나왔을 때는 무엇을 제외한 거? 0을 제외한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쌍끼리 합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내가 요 얘기들까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보기 2.1.4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머리 안 쓰고 이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주요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무리 머리 안 쓴다고 대학생하고 초등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주 단순한 건 그래도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2.1.4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항상 이제 이 이름이 붙여지는 거는 이것도 함수의 한 종류예요. 아까 2학년산도 함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종류인데 스페셜하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도 근본적으로 x와 x가 어떻습니까? 정역과 공역이 같은 거예요. 그럼 다르면 치환이라는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치환은 정역과 공역이 같은데, 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역이 무슨 집합이면 안 된다요? 공집합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함수 개념이 들어가면 무조건 공집합이면 안 돼요. 그래서 공집합을 제외를 시킨 거고요. 이것이 치환이 된다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바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그마가 1대1이면 치환이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x가 유한 집합이면 1대1이면 1대1 대응이 돼요. x가 무슨 집합이면? 유한 집합. 근데 무한 집합에서는 1대1이라고 해서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자연수에서 1을 뺀 자연수로 보내주자야. 그럼 여기에서 얘로 보내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를 뺀 거, 2를 제외시킨 거, 시그마 n은 n 플러스, 말을 잘못했어. n으로 가는데 시그마 n을 n 플러스 1로 정의를 내려주자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시그마는 1대1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공역의, 치역의 1은 없죠. 그래서 1대1 뭐는 안 된다.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1대1은 되지만.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무엇인 것을 얘기한다? 반드시 대응이 되어야 돼요.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알겠지만, X를 근본적으로 유한집합으로 제한을 둬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한집합이면 굳이 무슨 말이 없어도, 대응이란 단어가 없어도 1대1이면 자동적으로 1대1 뭐가 된다? 대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X가 유한일 수도 있고 X가 무엇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 이름을 바꿀 거예요. X에 있는 모든 원소의 상을 X로 보내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때 이것을 일명 무슨 사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을 항등사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치환 1대1 대응이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항등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문맥에 혼돈이 있으면 1x로 쓰고, 이게 이제 곱셈 표시에서 나온 다 배경적 의미인데 1x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내가 1이라고 썼던 뭐라고 했던 표현이 없으면 그냥 1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x가 공집합이 아니면 무엇은 반드시 존재한다.
치원은 반드시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대학 초창기에는 저런 거 왜 하지? 저거 누가 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무조건 X가 공집합만 아니면 무조건 뭐는 존재한다? 치원은 존재한다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치원의 존재성은 무엇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세요라는 뜻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 표현으로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냥 왼쪽 표현으로 더 많이 씁니다만 이것은 무엇들의 모임이냐면 모든 치원들의 무엇이다? 모임을 그러면 이제 얘가 나중에 이름이 대칭군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칭군. 그러면 대칭군이 되는 거니까 그럼 대칭이 시메트릭이라서 시메트릭의 이니셜 S자를 따와서 SX라고 하자 하는 거고 고대 그리스 문자로 따져주면 알파벳 순서에서 S에 해당되는 문자가 시그마예요.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근데 이 시그마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왜? 아래도 평평하고 위에도 뭐가 돼요? 평평하니까 나중에 숫자 쓰기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sum 하면 A1부터 AN까지 더해라 그러면 문제는 K는 이래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합의 기호처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 시그마를 선호하는 이유가 위도 평평하고 뭐가? 아래도 평평하다 보니까 영어 표현보다는 고대 그리스 문자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요 시그마는 잘 안 쓰더라고. 그래서 여하튼 요걸로 이제 얘기돼서 얘네들은 치원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동그라미 1에 의해서 얘네들은 절대로 무슨 집합은 아니다. 공집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를 함수의 합성으로 표현을 해주자 그런 얘기죠. 함수의 합성으로 표현을 해주면 X의 타우 시그마가 주어지는데 얘도 치환이고 얘도 치환이다야. 그러면 이때 둘의 곱을 함수의 무엇으로 표현하자? 합성으로 표현하자. 그럼 얘도 1대1 대응, 얘도 1대1 대응이면 얘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정역도 X고 공역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그래서 치환의 합성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치환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닫혀 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일가성은 여전히 뭐다? 보전? 되니까 여기서는 일가성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2학년산자가 잘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항등치환이 무엇의 역할을 합니까? 항등원의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시그마도 항등 사상에 X를 해주면 얘는 X가 돼서 이렇게 나오죠? 항등 사상은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그마 X를 해주면 시그마 X가 나오는데 여하튼 이것도 어디의 원소예요? X의 원소고 항등 사상은 자기 값으로 보내주니까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얘와 얘의 결과가 어때요? 같고 그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시그마 도 항등 사상은 무엇이 되더라? 이렇게 나온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쓰려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보통 이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 지울게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냐면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시그마의 공역에서 시그마의 정역으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하죠. 이런 게 존재하죠. 그런데 이 시그마도 결국은 X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그마 인버스도 X에서 X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말은 시그마 인버스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다죠? 그래서 지금 말한 그 이유에 의해서 요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얘네들은 무엇이 된다? 군이 된다죠? 군이 되는데 이름을 무슨 군이라고 하죠? 대칭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요걸 지울 거예요. 요게 되는데 X의 원소가 N개일 때예요. 즉 여기 지워졌다면 얘가 무슨 집합일 때야? 유한 집합일 때만으로 이제 제한을 둬보자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있으면 X, 이건 지울 거예요. X라는 집합을 X1, XN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고 A1, AN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고 뭐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데 결국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가 있다 해요. N개 원소가 있다니까 여기에서 X1이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1로 XN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뭐로 표현하자? N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유한 집합이 되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치환의 문제니까 뭐라고 놓쳐요? 이런 식으로 놓읍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무조건 이걸로 씁니다. 그러면 대칭군의 문제는 치환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뜻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나오겠습니까? N 팩토리할 만큼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자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야.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는 이제 SX를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씁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말은 X 속에 원소가 몇 개 있다? N개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N차 뭐라고? 대칭군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N차 대칭군 속에 있는 원소는 N 팩토리할 만큼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볼게요. 딱 하나만, 이거 지금 이게 수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그냥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가 이런 집합이라고 하자요. 그리고 이거 4개 그릴 거예요. 이제 보통 지금처럼 내가 수업을 하면 품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그마, 타우라고 쓸게요. 타우를 이런 함수라고 놓으면 이제 치환 맞죠? 로우를 이렇게 치면 얘도 치환 맞죠? 이렇게 해주면 얘는 로우 도 타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로우 도 타우를 보면 2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2는 2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3은 1로 갔겠죠? 요거를 보시면 얘는 타우 덧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로우의 문제죠? 그래서 타우 덧 로우의 2를 보시면 1은 3을 거쳐서 몇으로 가요? 타우 덧 로우의 2는 2를 거쳐서 1로 갔고요. 타우 덧 로우의 3은 아마도 2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경우를 봤더니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봐도 1의 상이 얘는 2고 1의 상이 얘는 몇이에요? 3이니까 둘의 결과물이 항상 같은 건 아니죠. 따라서 시그마 도 타우와 로우 도 타우와 타우 도 로우의 값이 뭐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죠. 그래서 n차 대칭군은 일반적으로 비가환군인데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는 가환군이 돼요. 그래서 n이 3 이상이면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비가환군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칭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기호가 요 기호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명쾌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은 대체로 뭐로 쓴다? 요 기호로 많이 씁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보통 암묵적으로 요 기호를 쓰게 되는 거고요. 이 표시는 따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따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로 이렇게 끌고 가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선 그 내용으로는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칭군 얘기를 한 건 여러분한테 치원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치원들의 모임은 군이 되는데 그런 것을 대칭군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때 원소가 3개 이상 있으면 통상적으로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원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1과 2는 성립합니다. 그 얘기도 우리 대칭군을 따로 주제로 삼아서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고 이건 뭐 스터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역행렬 구하라는 거니까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 결과가 같지 않으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자, 3번은 내가 수업을 할 거고요. 4번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갖고 오시면 되는데 기본 논리는 이제 똑같습니다. 해설 방법만 약간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뒷얘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